어젯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운동에 개입한다고 비판하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첩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평가한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 민간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4년 만에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기관실에 물이 차더니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혔고 해경 함정이 전복된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잠수 요원이 수중 수색에 나서지만 각종 밧줄과 통발이 뒤엉켜 선내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19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4톤짜리 어선 청보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원 12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외국인 1명 등 3명은 근처 화물선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했지만 한국인 7명 등 나머지 선원 9명은 실종됐습니다. 달아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선내에 있기보다는 배에서 이탈되지 않았나. 당시 파도 높이는 0.5에서 1m 정도로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기관실에 물이 차더니 이내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선장까지 가해서 추가해서 물을 계속해서 세 사람이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전복 사고가 난 어선은 지난해 3월 건조된 신형 선박이었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은 전복 어선을 인양한 뒤 구명 뗏목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실종자 구조에 1분 1초가 긴박한데 야간 수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해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항공기 8대와 함정 34척이 해상 수색에 투입됐고 특수구조대원이 뒤집힌 선내에 진입해 수중 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5차례 수중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해역은 현재 다행히 파도가 0.3m 높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 통로가 비좁은 데다 통발과 밧줄이 뒤엉켜 있어 해경은 선박 외부에서 구멍을 뚫어 진입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3명이 선내 에어포켓에 생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외에 전남 지역의 어선 250여 척도 해상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바다 수온이 8도에서 10도 정도라 최대 36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야간 수색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과 동시에 선박 인양 준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는 뒤집힌 선박이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트백을 설치했고 선내 수색이 끝나면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경에서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이 직접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전당대회가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간의 대립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안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안 의원은 과거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했던 일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그 발언 내용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있던 2016년 1월 고 신영복 교수를 조문하며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은 없다고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진 않았고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해 논란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국정원 새 원훈석에 신형복체를 사용해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안 의원이 사드 배치에도 반대했던 데 대해서도 국정 철학과 상반된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신영복에 대해 잘 모를 때 했던 얘기라며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하루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 의원이 전당대회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전당대회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이 주장한 유난연대 표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대통령실에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뉴스야 코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심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 없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의힘 선관위와 비대위에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으로 실명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방문해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안 의원을 향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안 의원이 강조했던 유난연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가 대통령하고 동격이라는 표현, 연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유난연대를 설파하며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논란의 원인은 안 의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유난연대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6년 만에 도심 장외 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은 집회는 대성공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장외 집회를 매주 하는 상설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에선 다수당이 이래도 되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숭례문 집회에서 자신을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참석 인원을 2만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였다며 대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어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 장외투쟁 상설화도 검토 중입니다.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6일 열리는 의총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는 당의 총동원령에도 의원 60여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장외투쟁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여당은 압도적 거대 야당의 방탄 장외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에 목매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에 우려를 나타내자 이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완전히 허구라고 맞서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걸려도 괜찮다며 안심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대북 송금이 당국에 적발되는 걸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진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쌍방울과 별도로 추진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부지사를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1년 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대부분 결론이 났죠. 그런데도 유사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27일.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또다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3년 동안 3번이나 바뀌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4년간 유임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지만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속기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서 조기에 그 사건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을 유지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김미리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맡아 1년 가까이 준비 기일만 진행한 바람에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2년 10개월째 1심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풍습이죠. 전국 각지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커다란 달집 아래에 불을 붙입니다. 높이 20m짜리 달집이 연기와 함께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경북 청도에서 열린 달집 태우기입니다. 높이 20m, 둘레 13m로 전국에서 가장 큰 달집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각각의 다양한 소원을 적은 소원 성취 종이를 달집에 정성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청도 달집 태우기는 2019년
구제역 파동으로 취소된 뒤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면서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애군을 막고 소원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 풍습입니다. 새로 이제 갖는 부서에서도 잘 적응하고 저희 딸아이도 이제 올해 유치원에 가게 되었는데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집 태우기에 앞서 열린 전통 줄다리기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며 새해 새 출발도 다짐합니다. 제가 덜 올리니까 진짜 무겁고 힘들었는데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면서 시민들은 오늘 하루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저마다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저마다의 슬픔을 삼키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추모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분향소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대립하는 등 풀지 못한 갈등도 여전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장.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난 오늘도 사고가 난 골목 벽면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쪽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얼른 기운 차리셔가지고 일상으로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족들이 마련한 시청광장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에게 분향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하지만 분향소를 놓고 유족과 서울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요구하며 분향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허가 없는 설치는 안 된다며 내일 1시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유족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유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우울증은 걸렸고 저희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힘들어하고요.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도 여당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왔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면탈자와 브로커 그리고 공범까지 모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공범 6명 가운데 4명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범행에 가담했겠죠.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게 930만 원을 주고 아들의 군 면제를 의뢰한 중년 여성 A씨. A씨는 김 씨가 건네준 군 면제 시나리오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구급차와 병원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아들은 뇌전증 진단으로 보충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모 씨에 이어 두 번째 브로커 김 씨도 기소하면서 면탈자와 공범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6명 중 4명은 아들의 군 면제를 도운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김 씨에게서 군 면제 시나리오를 구입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침을 흘리고 새우등처럼 구부려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게 명확한 진단을 MRI나 객관적 영상 자료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문무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질병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한편 검찰은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무청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전국 대학의 총장들에게 물었더니 절반은 올해나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다 취업난에도 시달리는 청년들은 걱정이 큽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교협 조사에서 대학 총장 10명 중 5명은 올해 혹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됐는데 물가가 올라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인건비를 받는 구성원들은 물가 상승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생활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학은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장학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물가일 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게 나았지만 작년엔 물가가 5.1% 오르면서 등록금 인상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데다 고물가로 생활비마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5.2%로 전체 실업률 3.0%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물가도 너무 오르고 취업도 잘 안 되는 힘든 상황인데 등록금을 올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 있던 취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청장은 직접 사과했지만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동욱 기자가 취객 보호와 경찰의 의무, 그 경계선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밤길을 가던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구조하기도 합니다. 모두 술에 취한 주취자들입니다. 대낮 길거리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부축배기 일당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음주 관련 신고는 1000건이 넘을 정도. 주취자는 그야말로 길거리의 시한폭탄입니다. 경찰은 쏟아지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과잉 진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 차에 깔려 숨졌는데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가 욕을 하고 경찰관 너무 필요 없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순찰차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한 겁니다. 출동했던 경찰들은 감찰 대상이 됐고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가장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 첫째가 사실은 이 주취자 처리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를. 취객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던 주취자 안정실은 2010년 인권 침해 논란 속에 10년 만에 사라졌고 경찰은 재작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주취자가 도로변에 누워있으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지구대로 동행해야 하고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거부하는 취객을 강제로 이동시키기 힘들고 만취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애매합니다. 강제로 행사하는 거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신체 침해이기 때문에 일선에선 주취자들을 일일이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후송하다가는 다른 신고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90%가 다 사람들 술 때문에 그런 거고 경찰관이 어디까지 해줘야지 그럼 되느냐. 전문가들은 경찰에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되고 경찰과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술자리도 늘어나는 상황. 거리를 활보하는 취객들의 처리 책임을 경찰에만 지울 수 있는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죠.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현장에선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의 한 제조업 공장. 지난해 몽골 국적 근로자 4명을 채용했습니다.
부인 공고 후 정부에 인력을 신청해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하지만 이 근로자들은 석 달 만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못 쉬고 있거든요. 확실히 조금 오래 성실하게 꾸준히 해주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은 고용주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기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 근로자를 받았는데 2주 만에 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3년간 있기로 해놓고 왜 한 2주일 만에 막 와서 갈라나가냐. 한 달 동안 일 하도 안 하고 4명이 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후 6개월 안에 이직하는 비율은 22.5%, 1년 내에 이직한 경우는 42%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잦은 이직을 어려움으로 꼽은 중소업체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나 또는 이제 대우 같은 것도 개선하는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 같은 걸 더 부여한다든가. 외국인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이직을 최소화하고 한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가격 할인 경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테슬라발 전기차 치킨 게임에 미국 포드에 이어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한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놓고 순위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미국 유럽 국가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테슬라. 이번 달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을 결정했습니다. 모델 3를 기존 6,343만 원에서 5,990만 원으로 내리는 등 국내 수입되는 전 모델을 최대 14.3%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 인하에 포드도 동참했습니다. 포드는 미국 내 일부 전기차 모델 가격을 최대 8.8% 내렸습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은 미국 완성차 업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중국 샤오펑도 중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这是中国目前来已经量产的智能轿跑的最低风阻。 매년 전기차 수십 종이 등장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판매량이 줄자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점유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 바람에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제작사가 전기차가 수준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따라올 수 있는 데는 오고 못하는 데는 도태시키는. 영업이익이 20%에 달하는 테슬라는 가격 할인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들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치킨 게임에 뛰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죠. 관련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지하철 공사의 적자인데요. 서울시가 정부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 리포트 보시고 무임승차 논란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용객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서울 제기동역.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역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지하철 적자 1조 원 중 3천억 원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인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하철은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거는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연간 필요한 돈만 8,336억 원. 이미 대구는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자구 노력은 필수이며 정부가 나선다면 지자체에 대한 개별 지원보다 보편적인 지원이 더 현실성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당인데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재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정부의 지원 말고도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의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아서 사회정책부 윤수영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한번 따져보니까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도에 도입이 됐고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그 배경이 뭔지부터 차근히 짚어보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세대 간에 가를 수 있는 그런 논쟁적인 사안인데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이 엇갈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러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네, 찬반이 많이 나뉘는군요. 지자체장들이 이 얘기를 꺼낸 건 앞서 우리가 계속 지적했듯이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추진 중인데요. 누적 적자의 주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들고 나선 겁니다. 이 공사에 따르면 작년 적자 1조 2,600억 원 중에 30%인 3,780억 원이 무임승차 때문이었습니다. 예.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적자의 40%인 1,524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자 1조 원 중에 3천억 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지하철 적자 문제가 다 이 무임승차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서울교통공사가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기 전에 경영 개선 등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 1천억 원의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약 1,750억 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조 원이 넘는 적자지만 직원 평균 임금은 수당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준 나이를 높이다 보면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노인 빈곤율이 37.6%로 OECD에서 최악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에 15,000명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적 측면도 큽니다. 게다가 무임승차가 지금보다 적던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를 보면 경제에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네. 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증과 교통사고를 줄여주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와서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 제약업체의 인공눈물 제품을 사용하다가 실명하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에서 난치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녹농균이 검출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에는 영향이 없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제약회사 글로벌 파마가 만든 인공눈물 에즈리케어입니다. 오염을 막기 위한 유의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의사 처방이 없어도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미 식품의약국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에서 55명이 폐혈증 같은 난치성 질환을 유발하는 녹농균에 감염됐는데 대다수가 에즈리케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중 녹농균이 전신에 퍼진 1명은 숨졌고 5명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에즈리케어는 일회용 인공눈물이 아니지만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국내 유통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고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건 없는 거고요. 글로벌 파마는 전 제품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시켜 자국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위성을 격추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비행선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가 최근 관계 개선을 모색했는데 이번 사태로 갈등이 다시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산중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 정찰 풍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갑니다. 궤적을 달리한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이 쏘아 올려지고 곧이어 폭발음이 들립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미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공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미 본토에서 처음 포착된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찰 풍선이 해안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 이번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They decided without doing damage to anyone on the ground. They decided that the best time to do that was as it got over water. 구조함과 잠수부 등을 투입해 잔해를 최대한 수거하고 용도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격추에 앞서 인근 공항 3곳의 항공기 이착륙을 오후 한때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격추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풍선이 기상 관측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찰 풍선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 지역을 통과한 데다 중남미와 아시아 등에서 포착된 점을 들어 비행선단 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핵관 운운하면 대통령의 적입니다.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인 거죠? 네, 먼저 문제가 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 집단화되는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윤핵관 운운하는 자를 대통령에 대한 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런데 왜 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가진 함의가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핵관이란 표현 자체가 간신에 둘러싸인 무능한 지도자라는 의도를 가진 뜻이기 때문에 곧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게 이준석 전 대표였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 윤핵관을 간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효과를 봤었는데 이번에 안 의원과 이준석계인 천하람 위원장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참모들을 간신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의 최근 발언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을 분리를 시켜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참모들에 대한 반감을 전당대회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차라리 민주당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인정해도 겉으로는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을 이용하려 드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주저앉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전 의원도 자신을 해임한 건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고 했다가 사과까지 하면서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대통령의 참모를 공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기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없이 우리끼리 실력대로 정책 승부를 하자,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이 첫 번째 물음표, 윤핵관 운운하면 대통령의 적의 느낌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친이 친박이 큰 갈등을 빚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야당의 비판보다 당 내부의 손가락질이 더 큰 상처를 남겼고 후유증도 컸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품격 있는 토론과 대화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 거짓말엔 공식이 있다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여러 차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당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던데 이번에는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거들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이 김 의원은 정황이 생생하고 또 등장인물이 특정됐다면서 다시 한번 진실 규명을 외쳤습니다.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저 주장 역시 전언만 있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 국방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씨가 책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이 천공이 대통령 새 관저 후보지들을 둘러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부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귀뜸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부 씨와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뒤에도 야당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붙일 때도 전언에 근거해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발언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김 대변인의 폭로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아무 물증이나 사실 확인 없이 주장을 해놓고 알리바이를 대라, 이런 식의 주장을 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천공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런 입장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공표를 하시기 전에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따로 조사나 취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쭉 저희들이 한겨레 신문 출신인 김 대변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같은 당 언론인 출신 선배가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발언 뒤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은 지고 있습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에 심심한 유감이다라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해 11월 주한 이유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면담한 뒤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발표했을 때는 이유 대사관 측의 항의로 거짓말이 들통나고 나서야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 거짓말엔 공식이 있다의 느낌표는 정치 퇴행의 주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해당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상대를 꺾고 권력을 잡는 게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공당의 대변인이 거짓까지 사실처럼 말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도 없고 가짜 진영 논리가 판칠 수밖에 없겠죠. 이 진실을 쫓는 언론인 출신이니만큼 진지한 자성을 당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이 풀리니까 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는 영하 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와 부산 12도로 오늘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국회를 출입하던 2013년 8월 무렵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권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초반이라 힘이 막강했습니다. 보통 장외투쟁은 여야의 갈등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할 때 힘이 딸리는 야당이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169석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투쟁 내용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의석수라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 검찰 수사 금지법을 발의해도 통과시킬 수 있겠다고 말이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뒤 전례 없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